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나흘째를 맞아서 오늘 일부 희생자들의 발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방금 전 경찰의 사고 대응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강력한 내부 감찰과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가 벌어지고 정부 고위 당국자 가운데 처음 나온 책임 인정 그리고 사과 발언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전에 먼저 현장 취재 기자들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나흘째인 오늘 희생자는 모두 156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광장에 차려진 합동분향소에는 지금도 시민들의 추모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동욱 기자, 아직도 조문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까? 네, 이곳 합동분향소에는 오전 7시쯤을 전후해 본격적인 조문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 헌화와 묵념을 하면서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자리를 뜨지 못하고 분향소를 지켜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는 국가 애도기간에 맞춰 오는 토요일인 5일까지 운영됩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지만 이 시간 외에도 자율적인 조문이 가능합니다. 참사 희생자도 더욱 늘어났습니다.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상자 2명이 어젯밤과 오늘 각각 숨지면서 사망자는 모두 156명이 됐습니다. 부상자도 더 늘어 총 151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중상자가 29명이라 희생자가 더 불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서울 외에도 전국 지자체에서 총 59곳의 합동분향소가 설치됐는데요. 정확한 위치는 각 시도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부상자의 치료비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유가족과 부상자, 목격자와 현장 출동 소방대원 등에게는 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서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지금 나흘이 됐는데요. 현장에는 사고 당시의 기억들이 채 가시지 않은 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태원역에 시민들이 마련한 작은 추모 공간에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국화꽃이 계속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윤서아 기자, 현장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고 현장과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이곳 이태원역 출구 앞에는 시민들의 많은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역 앞에는 수백 개의 조화와 편지가 빼곡히 쌓였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을 쪼개 추모 공간을 찾거나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묵념을 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이태원역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해밀턴 호텔 골목 곳곳엔 여전히 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국가수와 합동 감식을 벌인 뒤 현장에서 발견한 유류품 일부를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통제됐던 이태원역 인근 도로는 어제 오후 5시 반쯤부터 차량 통행이 재개됐지만 인근에 위치한 가게 상당수는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해진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가게 운영을 멈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이태원에서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올해 나이대로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게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같은 시간에 너무나 다른 곳에서 다른 상황을 겪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게 좀 이렇게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And I'm here, child, just like I used to be. 지금은 여야 관계없이 사고 수습과 국민들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은 대통령실이 컨트롤 타워로서 이번 참사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나흘째 여전히 슬프고 또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님 그리고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모시고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망자가 어제보다 2명 더 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희생자 현황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어제 저희가 전해드릴 때만 해도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가 154명, 부상자는 149명이었는데요. 어젯밤 9시쯤 24살 내국인 여성이 증상이 나빠져 숨지면서 이 사망자가 15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이 중상자 가운데 20대 여성 1명이 또 사망하면서 지금까지 희생자는 15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여성은 101명으로 100명이 넘었고요. 남성은 55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부상자는 모두 151명으로 중상자가 29명 그리고 경상자는 122명입니다. 사망자들에 대한 신원 확인도 모두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데요. 한 명이 마지막까지 신원 확인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40대 후반의 내국인 여성으로 최종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어제 오전만 해도 사망자 1명의 지문 분석이 되지 않았고 또 가족이나 지인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일각에서는 미성년자거나 외국인일 가능성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확인 결과 이 사망자는 40대 내국인 여성으로 신원이 밝혀졌고요. 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문 상태가 좋지 않아서 특징점을 잡아 육안으로 비교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도 이태원 참사 관련 행보에 주력을 했는데요. 오전에 국무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합동분향소에 조문했습니다. 네, 이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했지만 약식 회견이죠. 이 도어 스태핑을 하지 않고 곧바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사망자를 추모하는 국가 애도 기간인 오는 5일까지 별도의 도어 스태핑을 갖지 않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회의가 시작되기 전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문념을 했고요.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도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후 장관들과 함께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에 설치된 녹사평역 광장 합동 분향소를 찾아서 조문록을 작성하고 조문했습니다. 조문록에는 슬픔과 비통함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어제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 광장에 설치된 합동 분향소를 찾은 데 이어서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조문에 나선 겁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도보로 이동해서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시민들이 마련한 추모 공간도 찾았습니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 모습과 합동 분향소를 찾은 윤 대통령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어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를 애도하는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거듭 강조하지만 국정의 최우선은 본건 사고의 수습과 후속 조치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분 한 분 각별하게 챙겨드리고 유가족을 세심하게 살펴드리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유사한 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는 마련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생존자들의 사연이 속속 알려지면서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생존하신 분들이 직접 언론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당시 상황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사 현장에서 30분 넘게 갇혀 있다가 겨우 빠져나왔다는 생존자는요.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전했는데요. 자신은 다행히도 벽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옆 건물 위쪽 난간에서 자신을 끌어올려준 사람들 덕분에 구조될 수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생존자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인파 속에는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떠밀리고 움직일 수 없었던 시간까지 해서 그 정도 시간을 위치해 있었습니다. 아예 통행이 불가능해지게 된 이후부터 뒤에서는 밀리고 앞에서는 넘어지게 된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중간에 끼어 계셨던 거예요? 네,
제 좀 제 좀 앞에 위치하신 분들은 몇몇 깔린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오셨죠? 저는 벽 쪽에 뭐 좀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위에서 손잡고 올라오라고 하신 분 덕분에 구출되었습니다. 위쪽에 계시는 분들이 손을 뻗어서 올려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 온라인에는 참사 당시 건물 난간에 올라서 사람들을 끌어올린 인명 구조한 BJ,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인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인터넷 방송인은요, 참사 당일 이태원에서 야외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고가 발생한 골목 인근에서 인파에 갇히게 됐다고 합니다. 이때 건물 난간 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 가까스로 구출이 된 후에 자신도 인파에 갇힌 사람들을 끌어올리면서 구조에 동참했습니다. 이 상황은 인터넷 방송인이 촬영 중이던 영상에도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고 또 구조에 동참했던 인근 상인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땡큐. 어이, 올려. 여기서 올려, 여기서 올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올려. 올리라고. 한 명만. 한 명만. 오케이. 그러니까 저도 계속 이제 구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팔다리를 붙잡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혼자 하다 보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막 팔다리 붙잡고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게 좀 마음이 계속 아프더라고요. 생각나고. 네, 그런가 하면 이태원 참사 현장에 갇혀 있었던 한 중국인 생존자의 사연도 외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홍콩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해당 중국인이 자신의 SNS를 통해 이태원 참사 현장에 있었는데 인간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다면서 옆에 있는 가게로 급히 들어가서 생존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위험을 느끼고서 참사 직전에 현장을 피한 그런 분들의 사연도 또 전해졌습니다. 네, 이 참사 당일 아내 또 아이와 함께 이태원을 찾았던 한 남성은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밤 9시 30분쯤까지는 어느 정도 통행이 가능했는데 이 해밀턴 호텔 쪽으로 이동할수록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결국 몸을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이 인파에 휩쓸려가는 수준이 됐다면서 그때부터는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결국 옆 주점에 있던 외국인에게 아이를 먼저 받아달라고 외치고 이어서 자신과 아내도 주점 쪽으로 탈출을 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 남성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가족이 모두 그 골목에 사실상 갇혀 있으셨던 거잖아요. 네네. 정말 공포 그 자체였고요. 정말 이러다가 정말 좀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좀 계속 들었습니다. 제가 서 있던 곳이 그 사고 났던 골목 방향으로 꺾이기 바로 전이었거든요. 탈출을 해야겠다고 본능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앞뒤로 막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점 울타리 안에 있던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외국인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도 아이를 좀 받아달라고 좀 외쳤고 그분이 좀 아이를 받아준 다음에 저희 부부도 이제 차례차례로 울타리를 넘어서 그 주점으로 들어간 다음에 탈출했습니다. 진짜 정신적으로 충격이 좀 너무 컸습니다. 네, 저희도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했으면 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드니까 그날 저녁은 좀 너무 힘들었습니다. 참사 현장에서 이제 크게 부상한 딸의 연락을 받고서 한달음에 이태원으로 달려간 한 아버지의 사연도 또 알려졌습니다. 네, 이 남성은요, 이 참사가 발생한 지난 29일 밤에 친구들과 함께 이태원에 갔던 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딸은 당시 상황을 다급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고 이 통화 상태가 좋지 않자 문자로 이 상황을 알렸다고 합니다.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직감한 아버지는 곧장 이태원으로 향했고요. 다리를 크게 다친 딸은 구조가 돼서 이 파출소에 옮겨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딸을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서 직접 택시를 잡으려고 딸을 등에 업고 1km가 넘게 뛰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택시도 쉽게 잡히지 않았다고 하죠. 그때 이 부녀를 도와준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30대로 보이는 남녀가 부녀를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로 데려다 줬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곳에도 사상자들이 실려와서 더 이상 이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상황이 되었었고 그러니까 그곳까지 태워다 준 그 남녀가 다시 이 부녀를 아버지와 딸을 분당 차병원까지 태워다 줬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는요, 고마운 남녀에게 살해를 하려고도 했지만 한사코 받지 않고 갔다고 하고 자신의 SNS에 이런 내용을 올려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한 딸의 부상 상태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또 그렇게 전해졌어요. 네, 이 남성의 딸은요, 다행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고비를 넘겨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상태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참사 현장에서 장시간 엄청난 압력에 노출되면서 오른쪽 다리가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마비돼서 깁스를 했다고 합니다. 이 근육 손실로 인해 신장 손상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의료계 전문가들은요, 참사 현장에서 팔다리가 눌린 정도의 경상자라고 해도 신장 손상 등을 비롯해서 다른 부분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병원을 가봐야 한다.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이태원 참사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압좌 증후군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상으로 보여도 장시간 신체 압박 때문에 죽어버린 세포에서 만들어진 독성 이 물질이 압박 해제와 함께 혈액 속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한꺼번에 혈액을 따라 퍼질 경우 심장 부정맥 등 급성 장기 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겉으로는 멍이 드는 정도의 가벼운 상처로 보일 경우라도 내부 장기의 출혈이나 기능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 만큼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적극 치료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생존자들의 치료를 적극 권유한 의사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그날 좀 치료가 아니면 뭐 문제가 없다 해가지고 빠져나갔는데 혹시나 뒤늦게 발현되거나 치료가 필요한 그런 사례도 있을까요? 일단은 압박이라는 거는 예. 이 근육이 약간 눌려가지고 있던 상황인데 그러면 근육의 세포가 깨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근육의 세포가 깨졌을 때는 물론 자연적으로도 멍이 들고 그냥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의해서 실제로 신장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우리가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진단명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피 검사를 간단하게 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검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조금 거기 현장에서 눌렸다거나 접질렸다거나 이런 것들이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제발 반드시 병원에 가시고 그 후에 뭐 어차피 지원을 받더라도 일단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들을 일단은 먼저 하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공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들으셨다시피 의료진이 강력하게 권고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자라고 하더라도 결코 안심하지 말라 이제 이런 메시지인데요.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있었던 생존자들 사고 발생 후에도 이제 조심해야 할 부분, 그다음에 체크해야 할 부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네, 그 사례들을 이렇게 직접 정리해서 들으니까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긴박하고 충격적이다 보니까 그 당일 그 사고 한순간에만 집중하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후유증이 신체적인 후유증도 있고 산풍 사고의 생존자분들이 지금까지도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자비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네네. 뭐 그런 것까지 해줄 수 없는 시스템이다, 한계가 있다 얘기하지만 한계는 뚫으면 되고 만들면 될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상을 직접 입으신 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후유증까지 직접 컨트롤 해야 되고 경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에 대한 그 어떤 지원, 그리고 전 우리 시민분들도 서로 그 통제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서로 좀 자발해서 충격적인 사진 같은 거 조금 자제하셔서 서로 좀 치유하고 서로 공감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존하신 분들이라도 그 기억을 되돌리지 않게, 떠올리지 않게 그렇게 지금 만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태원 참사 사망자들의 발인식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망자의 대부분이 20대인 만큼 자녀를 잃은 부모들은 슬픔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기도 했었고요. 또 백발의 아버지가 빈수 앞에 걸린 아들의 사진을 보며 흐느끼는 모습도 보여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지금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계속해서 또 전해지고 있죠. 네, 이번 참사에서 최연소 사망자로 기록이 된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은요. 어머니와 이모, 이종 사촌과 함께 이태원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갔던 어머니와 이모도 사고를 피하지 못하면서 빈소에는 어머니와 딸의 영정이 나란히 놓여서 주변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또 지방에 떨어져 사는 아버지에게 매일 저녁 전화로 안부를 묻던 막내 아들을 잃은 슬픔을 토로한 아버지도 있었고요.
2달 전 취업에 성공해 기뻐하던 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린다는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유족들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도했어요. 우리 집에서는 딸은 저라고 안 오더라고 이상하게. 그런 아들이 없어요 진짜. 근데 감사하다 못했어요. 하나님의 세상에 어디 이런 일이 있어. 아들 열심히 공부하고 다 끝났는데 이랬어. 그런가 하면 이번 참사로 딸을 잃은 한 부모님이 어렵게 장기 기증을 결정했지만 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희생된 분이 간호대에 입학한 예비 의료인이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은 이 간호사를 꿈꿨던 딸이 장기 기증 의사를 내비친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어렵게 딸의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병원 측으로부터 딸이 이번 참사로 기증이 어려울 정도로 장기 손상이 심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다시 한번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쌍둥이 형과 함께 참사 현장에 있었다가 자신만 살아 돌아오면서 힘겨워하는 쌍둥이 동생의 사연도 전해졌고요. 누나를 만나러 온 고등학생은 참사 현장에서 누나의 손을 잡고 버텼지만 결국 눈앞에서 누나의 손을 놓치고 자신만 구조가 됐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친구와 함께 이태원을 찾았다가 참사 현장을 간신히 빠져나온 후에 이 함께 갔던 친구에게 제발 전화 좀 받아달라, 살아있으면 연락 좀 달라며 애타게 문자를 보낸 사연도 알려졌는데요. 오타를 채 바로잡지도 못하고 급박하게 문자를 보냈지만 결국 문자의 답은 오지 않았고 친구의 사망 소식을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희생자들의 사연이 속속 알려지면서 정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모든 희생과 죽음이 다 안타깝지만 특히 이제 한 분 한 분 사연을 알게 되면 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니까 더 슬픔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이번에 이제 희생당한 분들은 우리 20대, 그다음에 이제 10대, 30대 젊은이들이 많고 또 외국인 분들도 이제 26분이나 희생되고 또 부상당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극복하느냐인데 우리 그 국민 전체가 보고 있고 또 외국인 희생자분들도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계 전체가 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고 직후에 이제 구하려는 모습이나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시민 정신들은 아직 살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정치적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되느냐. 2014년에 세월호 참사가 나고 우리 사회가 이제 많은 것을 좀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2022년에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만났는데 이거를 또다시 어떤 분열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이끌지 아니면은 시스템을 고치고 새로운 이제 통합의 계기로 삼을지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느 쪽이다 희망도 절망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그 5일까지 애도 기간을 보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을 잡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외국인 희생자는요 모두 26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이 이제 한국이 좋아서 유학 온 어린 학생들로 알려져서 정말 슬픔, 그다음에 안타까움 더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의 조카가 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적의 앤 기스케라는 희생자입니다. 참사 하루 전 20번째 생일을 맞아서 한강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남겨서 보는 사람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던 그런 희생자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소식을 들은 앤 기스케 양의 아버지는요. 딸이 모두에게 사랑받는 밝은 빛이었다면서 비통해했고 삼촌인 브래드 웬스트럽 공화당 하원 의원도 조카 딸은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었고 우린 그를 무척 사랑했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외국인 희생자들 가운데서는요 또 이란 국적자가 가장 많았었죠. 네, 맞습니다. 이번 참사로 사망한 이란인은 모두 5명입니다. 대부분이 박사과정 공부를 위해서 한국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중 부부가 함께 희생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10년 전 입국해서 삼성전자에서 재직했던 알리와 아파그시 부부는 최근 박사과정 공부를 시작해서 학업이 바쁜 가운데서도 주변 이란인들을 살뜰하게 챙겨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참사가 있었던 날에도 역시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이란인과 함께
헬로윈을 즐기려고 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이란인 커뮤니티에도 이번 참사에 비통한 분위기입니다. 외국인 희생자들의 경우에요. 이제 대부분 유족들이 지금 국외에 있기 때문에 이 빈소를 마련하는 것도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 중인데요.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외국인 사상자도 우리 국민의 준에 가능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외국인 희생자 유족에게 비자 면제와 통역 서비스와 같은 입국 편의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 역시 오늘 오전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외국인 희생자에 대한 지원 방침을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주석 등 세계 각국 정상들이 깊은 애도의 뜻을 보내주셨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과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위로에 대해 국민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과 다름없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아까 교수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요. 이번 참사로 인해서 가족, 그다음에 친구를 잃었거나 또 현장에 계셨던 분들 가운데서 지금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참사를 마주하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마음의 상처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경우에는 가족과 친구 또는 동료를 잃은 슬픔에 더해서 나만 살아남았다라는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게 이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 이태원을 찾았던 개그맨 김영철 씨도요. 잊지 못할 상처가 될 것 같다고 이번 참사로 받은 충격을 전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도 토요일 촬영이 있어서 8시쯤 이태원에서 짧게 촬영을 진행을 하고 철수를 했었는데 바로 몇 시간 전에 그 자리에서 있어서 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참 무거운 아침이에요, 저도.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갔더라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생각하면 또 가슴에 통증이 느껴질 정도이고 2022년 10월 잊지 못할 깊은 상처로 남게 되겠죠. 사고 현장에 있었던 생존자나 목격자뿐만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구조 활동에 참여했던 의료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방대원 이런 분들도 그러니까 심리적인 충격이 상당할 수 있다. 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희생자를 한 명이라도 더 구하지 못했다라는 자책감의 형태로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한 의료진이나 구조대원에게서 이런 자책성 발언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혼자 하다 보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막 그게 좀 마음이 계속 아프더라고요. 생각나고. 다 젊은 분들이었거든요. 저보다도 한 10살씩 어릴 것 같은 아직 지금 갈 나이가 아닌데 제발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 약간 화가 났어요. 같이 있다가 친구랑 헤어졌거나 이런 분들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의료진이라든지 그다음에 구급대원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일반인보다는 이런 현장이나 사건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됐던 그런 분들일 텐데 그래도 트라우마가 심한가 보죠. 네, 그렇긴 하지만 이번 참사의 경우에는 워낙 대규모였기 때문에 이 상황이 굉장히 트라우마가 한동안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정기적인 심리 치료가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TV를 통해서 보셨던 시민들도 사실은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이 부분 때문에 약간의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당장은 괜찮으실 수가 있지만 오히려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불면증이랄지 불안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이런 분들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심리치료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거기에 현장에 계셨던 많은 종사자들, 네. 경찰, 구급대원 이런 분들도 실제로 같이 이런 그 치료를 받으실 필요가 반드시 있다. 이거는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하지 못했다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는 의료진이나 구조자들에겐 당신 탓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 따르면 재난을 경험한 생존자에게는 그만 잊어버려라. 더 나쁜 결과가 생길 수도 있었는데 운이 좋았다.
금방 좋아질 거다. 이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말이라고 하는데요. 재난에 따른 고통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하거나 섣불리 조언해선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트라우마 반응은 몸으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몸이 어디가 아프다든지 하는 반응들을 살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위험이나 안전에 내가 이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지고 예민해진다든지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괴로워서 사건을 연상시키는 것들을 다 이렇게 피하게 되는 내가 의식을 잃은 건 아닌데 부분 좀 끊어져서 기억이 전체적으로 잘 안 난다. 그런 것이 이제 그 PTSD 반응, 트라우마 이후에 나타나는 독특한 반응이고 이제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식은땀이 나고 막 여기저기 통증이나 불면 이런 신체적인 반응이 굉장히 강력하고 이제 이런 거에 시달리다 보니까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도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무엇보다 이번 참사 같은 경우는요, 이제 사고가 발생할 당시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SNS, 그다음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당시 촬영 영상 그리고 사진 등이 쏟아지면서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그러니까 현장에 있지 않았던 국민들한테도 큰 충격을 안겼다. 지금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구급 요원들과 시민들이 집단으로 이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는 모습 등이 실시간으로 쏟아지면서 충격을 키웠는데요. 전문가들은 SNS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고 조언을 합니다. 실제로 일부 시민들은 이른바 지옥철이나 만원버스처럼 사람이 밀집된 장소가 무서워졌다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방증하듯 최근 SNS에서는 이 대중교통 밀집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 등을 공유하는 글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요, 성명을 내고 사고 당시의 현장 영상과 사진을 여과 없이 퍼뜨리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러면서 현장 영상이나 뉴스를 과도하게 반복해서 보는 행동도 스스로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자제해야 한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요, 일반 시민들에게도 이 심리 상담 치료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덕수 총리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유가족과 부상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 트라우마 센터와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스트레스 증상이 심할 때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이런 방법 평소에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스로 긴장을 풀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수면제와 술은 오히려 위험하다라고 하고요. 트라우마로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복식 호흡 등 호흡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긴장돼서 가슴이 두근대거나 괴로운 장면이 떠오를 때는 양팔로 자신을 감싸고 토닥이는 나비 포옹법도 이 긴장을 줄이고 불안한 생각을 없애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임상심리학회는 이외에도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생활 유지하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주의 분산시키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하기 등 트라우마의 극복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뒤에 이제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유족들이나 생존자들에게 사고를 겪은 것뿐만이 아니고 2차 가해, 바로 그게 더 큰 트라우마가 되는 경우도 있다. 바로 이런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참사를 두고 현장을 찾은 젊은 세대를 비난하는 무분별한 발언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됐는데요.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희생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또 희생자의 행동을 비난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입니다. 이태원 헬로윈 참사 원인 등에 관한 유언비어도 넘쳐납니다. 특히 이번 참사의 원인을 두고 마약이나 가스 누출 등의 억측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마약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고 또 소방당국 역시 가스 누출이나 화재와는 무관하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이에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슬픔을 함께하진 못할 망정 희생자를 모욕하고 또 2차 가해를 하는 이들을 엄단할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차 가해, 그다음에 트라우마에 대한 우려들이 많습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를 포함해서 방송사들도 가급적 현장을 보여주는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노출을 지금 자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언론의 일원으로서 스스로 또 함께 다짐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짚어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좀 더 분열로 가느냐 아니면 통합으로 가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언론이겠죠. 이런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은 역사적 책무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언론인들이 보도를 해야 될 것 같고 첫째 이제 아까 우리 백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그 앵커도 지적하셨는데 약간 선정적 보도의 가능성, 그 사고 현장 이런 희생자들을 적나라하게 노출하는 부분 지금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이 부분은 굉장히 자제를 하고 있고 지양하고 있고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이제 그 온라인 그 인터넷 상에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서서히 개선해 나가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애매한 뉴스들 가짜 뉴스일 수도 있고 유언비어일 수도 있고 약간의 근거는 있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사실이 아닌 문제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3시간 뭐 사라졌다느니 이런 문제들은 명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서 사실 보도에 조금 더 충실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앞으로 이제 책임 문제를 따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골목길 위에서 밀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해밀턴 호텔이 불법으로 증축했다는 문제도 있고 또 경찰이 왜 일방통행이나 차량 통제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그런 문제는 이제 제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은 어떤 하나보다는 복합적 원인이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희생양 만들고 이런 방식은 조금 지양해야 될 거. 마지막으로 안타깝게도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나 참사가 있을 때 반드시 그걸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세력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계하고 비판해야 될 겁니다. 이미 조금은 그런 조짐이 약간 보이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경계하고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는 먼저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저희 기자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일부 시민들이 이제 이른바 지옥철, 만원버스 이렇게 사람이 밀집된 장소가 무서워졌다 이렇게 호소를 한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이런 사고 절대로 재발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한 해라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어딘가에서 재난으로 본인이 이렇게 부닥쳤을 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 필요한지 그 부분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앵커님이 밀집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지하철역이나 버스에서 겪었던 밀집과 이 밀집이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재난 상황의 밀집도의 한계점을 볼 때 이 수치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1제곱미터당 5명을 한계점으로 봅니다. 자, 이걸 보면 한 사람이 0.2제곱미터인데요. 제가 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정도 면적이 한 명이 들어가 있는 게 한계점입니다. 이때 한계는 내가 팔을 흔들게 되고요. 몸을 약간 움츠리면 방향을 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난할 수가 있는 한계죠. 그때가 만약에 넘어가면 그래서 내 앞에 25cm 이 정도 폭이 내 앞에 확보가 안 될 때는 그 군중은 벌써 관리가 안 된 군중입니다. 그때는 그 자리를 빨리 회피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더 압박이 돼서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10명 이상 초과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군중 개개인이 자기 자신을 보호할 행동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차 안에서 물이 차기 시작했을 때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물에 빠졌을 때는 늦은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대한 지금 이 앞서 사고가 난 그 분단위 시간에 집중할 게 아니고 그 이전에 그 밀집도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때가 안 됐을 때는 피하셔라. 당연히 피하라는 말이 안 됩니다. 그 전에 관리가 됐어야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정부가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보완책들을 낸다고 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일정 면적당 한 사람으로 뭐를 제한한다. 이제 이런 그 대책들도 지금 아침에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외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일본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군집했을 때 그 관리 대책이 상당히 매뉴얼이 잘 짜여져 있다고 이렇게 저희가 들었는데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앞으로 이제 제도 개선을 할 텐데 어떤 부분에 가장 큰 보완점, 그다음에 주안점이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 명확히 재난 측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상주 그 11분 돌아가신 압사 사고 이후에 사회적 반응이 너무 크고 공감대로서 안전 매뉴얼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밀집도에 대한 관리 내용도 역시 그쪽에서 인용이 되고요. 그 매뉴얼만 제대로 지켜졌어도 이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사고 프레임 그 과정을 규명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누가 잘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래야지 대책이 제대로 나오고요. 변명을 한다고 느껴지면 그 변명은 시민들이 화가 나는 거는 저로서도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거는 변명을 하면 반복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게 밝혀내고 그리고 우리도 비난을 먼저 할 게 아니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백승주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경찰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찰의 현장 대응에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국민한테 사과했습니다. 강도 높은 내부 감찰 그리고 수사도 또 약속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 언론 브리핑에 나선 윤희근 경찰청장은요.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고강도 내부 감찰 또 신속한 수사를 약속했고요. 경찰의 현장 대응 미흡을 인정하면서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특히 이번 참사 직전 다수의 112 신고가 있었다는 점을 밝히면서 112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며 또 사전에 위험성을 알리는 112 신고를 받고 제대로 조치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또 투명하고 엄정한 진상규명을 위해 경찰청에 독립적인 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는데요. 윤 청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12 신고 처리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현장 대응의 적정성과 각급 지휘관과 근무자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도 빠짐없이 조사할 것입니다. 세사를 도려내는 읍참마속의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부터 경찰청에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투명하고 엄정하게 사안의 진상을 밝히겠습니다. 이태원 헬로윈 참사 관련해서 경찰,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의 뒷짐 행정, 이것이 지금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서 지금 정부 고위 당국자 가운데서는 윤 청장이 처음으로 책임을 공식 인정한 겁니다. 이 윤 청장의 입장 발표는 이 경찰의 헬로윈 축제 안전 관리 대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급속도로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찰은 사고 당일인 지난달 29일 13만 명이 몰리는 이 인파가 몰린 이태원 현장에 137명의 경력만을 투입해서 경찰이 안전 대비에 지나치게 소홀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나마도 137명 중 상당수는 마약 단속 등 치안 업무를 위한 인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고 현장 옆에 회전형 CCTV를 경찰이 실시간 확인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사고 당일 적절한 안전 조치를 못했다라는 지적도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빠른 시일 내 감찰을 수사로 전환하고 강제 수사 등을 통해서 관할 용산경찰서 및 용산구청에 대한 책임 소재를 본격적으로 가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윤 청장의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치안의 총책임자로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의사가 있는지. 우선 현 상황에서 일단 현안 해결과 사고 수습 그리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으로서 일단은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이 됐건 그에 상응한 처신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번 사고의 어떤 책임 문제, 그다음에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했는지 이런 부분을 둘러싸고서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는 가운데서요. 윤희근 경찰청장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갖고서 대응 미흡 이 부분 인정하고 그다음에 사과했습니다. 특히 주목이 되는 게 강력한 내부 감찰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수사로까지 나중에 전환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자신의 사퇴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지금은 사고를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이 됐건 상응하는 처신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사퇴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뭐 사퇴한다는 말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평론가들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좀 늦었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시기에 나와서 오히려 이런 전 경찰청장으로서 충분히 유감 표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제까지 아무도 누군가에게도 국민들에게 유감이란 말을 하지도 않았거든요. 어떤 책임이란 단어가 주는 무거움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먼저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유감 표명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경찰이 너무 안이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상황에 대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뭐 이런 재난에 이번 참사에서 그 전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었는데 가장 또 직접적으로는 1시간 전에 어떤 그 유튜브를 찍는 방송인이 사설 VJ가 파출소에 신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너무 이게 너무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 면밀하게 이런 부분 절차적으로도 봐야 될 것이고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자에 대한 어떠한 징계라든지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런 부분 뭐 감찰하고 수사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지 간에 1차적인 대응 책임이 경찰에게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그런데 그 조사를 갖다가 경찰이 자체적으로 한다. 이게 과연 객관적이고 명쾌한 진상규명이 되겠느냐 이런 지적을 오늘 현장에서 기자들도 했더라고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논평해 주시죠. 경찰이 이제 총 14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위로 보기보다는 일단 이제 이태원 그 지구대가 있을 거고 또 용산 경찰서가 있을 거고 서울 경찰청이 있을 거고 또 이제 경찰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계별로 보고 현재로서는 용산 경찰청 단위에서 어떻게 대응했느냐를 이제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 경찰청 차원 그리고 이제 경찰 전체로 뭐 매뉴얼을 포함해서 법리적인 것까지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종합해서 그러나 이제 결국 그 책임은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 윤 청장이 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 질 수도 있고 어쨌든 경찰이 미흡한 대응을 인정을 하고 또 사과까지 한 거는 적절했다고 보고 오늘 또 그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그 현안 보고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상민 장관이 또 적절하게 입장을 표명할 걸로 봅니다. 지금까지 이제 보면은 법으로만 따지면은 경찰이 조금은 억울하다고 뭐 느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국가경찰이라서 일본과 같은 자치경찰이랑 달라요. 그래서 지역에 일어나는 행사에 대해서 경찰이 사실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미비점이 있지만 정권을 잡는다는 거는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법이 안 돼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못했다. 그거는 뭐 감사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국민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 책임을 질 생각을 우리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조금은 그동안에 사과나 이런 걸 꺼려왔다는 거는 우선은 이제 5일까지 애도 기간이 있었고 둘째는 여소야대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워낙 야당이 이제 정부와 여당을 공격을 하니까 조금은 움츠려든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정치적 공세는 고려하지 말고 국민들 보고 잘한 건 잘한 대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또 잘못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은 지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고 발생 사흘 만인 어제 경찰은 첫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이 사고가 난 골목길의 도로 기울기와 주변 가게 위치 등 기본적인 환경 조사 등을 진행을 했고요. 또 목격자 등 이 44명의 진술과 주변 CCTV 50여 대의 영상, SNS 영상물을 확보하면서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골목에서 누군가 고의로 밀었다는 주장이나 유명인이 나타나 인파가 몰렸다는 그런 목격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는 있지만 목격자 진술이 엇갈려 추가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아직까지 범죄 혐의를 적용할 입건 대상은 없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방금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요. 사고 당시에 누군가 이제 의도적으로 밀었다 이런 소문 돌기 시작했고요. 온라인상에서는 그 밀었던 사람을 특정인으로 색출하는 그런 상황까지 또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로는 이제 목격자들의 진술도 엇갈리고 있고 또 그런 목격담의 신빙성도 지금 검증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오늘 그 온라인상에서는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등이 공유가 되면서 소문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마녀 사냥식의 추측적 비판 등은 좀 자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경찰은 사고 원인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 방향으로도 수사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여기에는 서울시와 용산구청 등 관할 지자체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전문가들 일각에선 행사 주체가 없어서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의 수사 또한 책임을 가리기보단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오늘 윤 대통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행사 주최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조만간 관계부처 장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안전시스템 점검 회의를 개최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당일 지하철 이태원역에 대한 무정차 요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두고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의 진실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큰 규모의 집회, 그다음에 축제가 열려서 사람이 몰리면요, 그 전철역에서 열차가 역에 서지 않고 이제 지나가는 그런 조치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10만 명 넘는 인파가 한꺼번에 몰렸는데 그런 조치가 없었고, 그렇다면 왜 무정차를 하지 않은 건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니까 이것을 이제 해명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 두고서 경찰 그리고 서울교통공사가 지금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경찰은 참사 발생 전 무정차를 요구했지만 서울교통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서울교통공사는 참사 발생 1시간 뒤에야 요청이 들어왔다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어제 경찰은 현장에 있던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오후 9시 38분에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다면서 이 요청 주체와 구체적인 시각까지 밝히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 경찰이 최초 무정차 요청을 한 건 정확히 오후 11시 11분이고 이 밤 9시 38분에는 오히려 역장이 경찰에 승강장이 포화 상태이니 외부 유입 승객을 막아달라라고 요청했다라고 맞섰습니다. 사실 9시 38분이라는 시각이 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참사가 벌어졌기 때문에 9시 38분에 어떤 조치를 했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지 그것조차도 의문인데, 어쨌든지 간에 경찰은요, 이태원 역장하고 주고받은 통화 기록까지 또 공개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통화 기록을 공개한 서울경찰청 112 그 종합상황실장은요, 용상서 112 실장이 오후 9시 38분쯤에 역장과 1분 17초간 통화를 해서 이 무정차 요청을 했고, 오후 11시 11분에는 통화한 기록 자체가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 오후 11시 23분에는 교통공사 관계자가 용산서 112 실장에게 전화를 했으나 사건 수습에 몰두하느라 전화를 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알린다, 이렇게 부연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확실한 사실은 참사 당일 사고 발생 전까지 모든 열차가 이태원역을 정차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과거엔 있었던 일방통행 조치가 사고 당시엔 없었고, 또 이 때문에 참사가 벌어졌다는 일부의 주장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가동됐던 군중 관리 시스템이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폐지되면서 참사가 났다는 주장이기도 해서 정치권의 파장도 일고 있는데요. 어제 아침 라디오에서 이 주장을 제기한 김어준 씨 목소리 들어봅니다. 혹자는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도 하는데 아닙니다. 이건 정치 문제가 맞습니다. 예전에는 플러스 라인을 치고 한쪽으로만 통행하게 했어요. 그래서 돌아가게 만든, 말씀하셨다시피 1m당 10명 이상이 못 모이게. 그 왜 일방통행 설정을 이번에 안 했을까? 그게 참 의문이거든요. 영상도 봤거든요. 그게 있었던 게. 그리고 제가 2017년인지 8년인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분명히 일방통행이었어요. 그 이태원 그 오르막길. 기가 막히지 않으십니까? 네, 들으신 것처럼 김 씨는 이번 사고가 정치적인 문제라면서 일방통행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김 씨 라디오에선 김 씨의 일방통행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이 보이는 사진과 영상도 동원이 됐는데요. 하지만 용산구청이랑 경찰은 과거 헬로윈 때도 일방통행로에 대한 운영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는 있었던 일방통행이 이번에 안 한 거, 그거 아니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과거 헬로윈 때에도 일방통행 조치는 없었다. 바로 이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네, 조선일보에 따르면 용산구청 측은 담당 과장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과거 헬로윈 때도 구청의 대응은 올해와 다르지 않았다라면서 주최자가 존재하지 않는 행사여서 구청이 직접 관리를 하지 않았고
일방 통행 조치를 내린 적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경찰 역시 일방 통행로를 운영한 바 없고 폴리스라인은 2017년에 친 적이 있는데 인도의 보행자들이 찻길로 밀려 내려오지 말라고 친 것이지 골목의 통행을 분산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라면서 이 폴리스라인은 상황에 따라서 치기도 하고 인력을 직접 배치하기도 하는데 2017년 뒤로는 친 적이 없고 경찰 인력으로 대신해 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과거에 이제 영상 기록을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에서도 경찰이 통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런 모습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네, 조선닷컴은 지난해 이태원 헬로윈 축제 현장을 담은 유튜브와 이 SNS 영상 그리고 방송 뉴스 영상 등 10건을 대상으로 확인을 했다면서 보행자가 한 방향으로만 다니는 모습이나 그렇게 통제하는 장면을 찾을 수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해밀턴 호텔 뒤편 큰 길인 세계 음식 특화 거리는 물론이고 이번에 사고가 난 이 골목을 포함한 주변 골목 어디든 마찬가지였고 역 근처 대로변에서 찍힌 영상에서는 경찰이 서 있는 모습이 담겼지만 시민들이 한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안내하는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SNS 등에서 이 호루라기를 불며 골목 진입을 차단하는 경찰관 영상이 과거 일방 통행의 어떤 근거로 제시가 됐지만 이것도 확인 결과 일방 통행과는 상관이 없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야간 영업 제한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 경찰 관계자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이 경찰관들이 호루라기를 불고 경광봉을 흔들면서 코로나에 따른 영업 제한 조치를 알리고 또 시민들에게 빠른 귀가를 독려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요.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반박성 해명이 나왔습니다. 네, 어제 대통령실은 과거 일방 통행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경찰관을 배치했던 핵심 이유가 방역 통제를 위해서였다면서 당시 그 골목을 들어가는 부분 양쪽에 QR코드를 인증하면 어느 식당이나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모든 시민이 인증을 위해 갔고 또 그게 마침 일방통행처럼 보인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경찰이 일방통행을 유도하거나 강제적으로 그를 시행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면서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국민의힘에서는 김어준 씨와 어제 김 씨의 방송 내용을 비판하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성명서에는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논란이 됐던 생태탕도 언급이 됐는데요.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는 헬로윈 사태 이후 김어준의 선동 방송이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TBS 김어준의 뉴스 공장은 그동안 끊임없이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선동하는 듯한 방송을 해왔다며 생태땅 또 페라가모 보도 등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힘들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해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 가짜 뉴스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는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일뿐만 아니라 국민 분열과 불신을 부추기며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 원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인한 책임 있는 발표가 나오기 전에 SNS 같은 데 제게도 많이 날아옵니다. 심지어는 무슨 독가스를 어쩌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그다음에 사태 수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정부 당국 그다음에 경찰의 책임을 주장하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주장이 또다시 정치권으로까지 비화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지금 신속하게 책임 규명이 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이 커다란 참사 이후에 국민들이 이러한 슬픔을 겪고 있으면서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신속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조급한 마음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밝혀지길 원하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왜 이게 과거부터 계속 이어진 어찌 보면 그 같은 날 이어졌던 행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에는 이렇게 참극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훨씬 크죠. 그로 인해서 왜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을까라는 원인을 찾다 보니 예전에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편리이죠. 어찌 보면 당시에는 그 같은 위치에서
경찰이 서 있었다고 보이는 사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나지 않았던 원인을 찾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번에는 사고가 났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다 보니 다른 점이 당시에는 경찰이 그 안에 있었었구나. 그 세계 문화 그 음식의 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혼자 하지만은 사고가 나지는 않았다라고 어떠한 다른 점을 찾다 보니 저는 있었다고 생각하고 어떠한 의혹 제기 물론 무분별하고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의혹 제기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적으로 악용을 한다거나 절대 그래서는 되지 않거든요. 이것은 지금 경찰 행정 그리고 용산구청의 지자체장으로서의 지자체 단체의 행정의 미비입니다. 미흡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따질 문제이지 어떠한 그 법적인 부분을 벗어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정치적인 의혹이라든지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는 것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국가적 재난과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든 그걸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세력들이 있다. 뭐 대표적인 세력이 김어준 같은 사람이죠. 2014년 그 세월호 사건 때도 어땠습니까? 뭐 항로를 이탈했다 이런 식이었고 이번 사건에도 있지도 않았던 뭐 일방통행 주장하고 이번 사고는 뭐 정치적 문제다 해서 뭐 정치적 문제를 만들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지금 그 TBS 방송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와 물론 서울시의회가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우리 오세훈 시장이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김어준 씨 하나만이 아니죠. 또 그새를 못 참고 그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청와대를 이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났다 이렇게 그 주장을 했죠. 그러면서 용산서에서 700명이나 대통령 출퇴근에 동원이 돼가지고 이거 경비할 병력이 없었다. 대통령 경호 경비는 101 경비대, 202 경비대에서 하고 용산에서는 출퇴근할 때 한 20명 정도가 그 교통신호 조작하는 거 도와주는 정도입니다. 남영희 씨가 왜 청와대 이전을 갖다 붙였을까요? 대통령을 끌어들이려니까 딴 건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 그걸 끌어들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에 일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정치적 악용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김어준 씨 쪽이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반론을 제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또 김어준 씨의 반박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아직 그거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이제 그런 내용 나오면 다른 시간에서 또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김어준 씨의 의도 이런 부분은 우리 이 의원님의 개인적인 판단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건 현장에 있는 해밀턴 호텔, 이 호텔의 불법 건축 문제도 지금 또 제기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호텔 측 건물 대부분이 건축 한계선을 넘어서 지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책임 소재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건축 한계선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 중앙일보는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해밀턴 호텔은 골목길 중간쯤에 건축 한계선을 침범한 건물 출입구가 설치돼 있고 골목 하단부에는 분홍 철제 가벽이 도로에 바로 붙어 10m가량 이어져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건축사는 해밀턴 호텔은 대부분이 건축 한계선을 넘어 지은 흔치 않은 건물이라면서 특히 골목길 중간 출입구는 건축 한계선을 침범한 명백한 불법 건축물이라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다만 용산구청 관계자는 해밀턴 호텔이 1970년에 준공된 오래된 건물이라서 변경된 도시계획 등이 반영되지 않아서 건축선을 초과한 상태로 유지됐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측은 정쟁은 하지 않겠다면서 특히 이번 사건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이 장관을 집중 문제 삼고 있는데요. 먼저 논란이 된 이 장관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예년의 경우하고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그래서 뭐 그것을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네, 듣고 오신 것처럼 이 같은 이상민 장관의 발언은 재난안전주무부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거리 두기가 해제된 첫 헬로윈을 맞아 10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했었고 또 실제 지하철역 집계가
경찰의 예상 인원보다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상민 장관의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 건 아니었다는 판단과 발언이 적절했냐는 의문이 나오는 겁니다. 이 장관 이제 논란이 커지고 여권 안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서 그런지 어제 오후에 유감을 표시하긴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장관은 어제 오전만 해도 이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대참사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라고 해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찰 인력 배치 문제가 원인이었는지에 의문이 있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계속되자 이 장관은 어제 오후 행안부 기자단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국민께서 염려하실 수도 있는 발언을 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지금 당장은 사고 수습에 전념하겠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문제가 된 발언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 그럽니다. 이런 취지였다. 그 취지였다는 얘기를 그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나중에 와서 국민들한테 해석을 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결국 정무적으로 감각이 없다는 거를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장관 공식 사과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요. 유감이라는 거를 표명을 하기는 한 건데 야당은 오늘도 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요, 오늘 한 라디오에 나와서 이 장관이 완전히 상식에서 벗어난 발언을 했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 완전히 상식에서 벗어난 발언이고요. 추측컨대 책임 회피를 위한 발언 아닌가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중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런 국민적 아픔과 참사 앞에서 겸허하게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책임 회피에 지금 급급한 발언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이런 발언을 여러 번 수정해 가면서 계속적으로 급급한 책임 회피만 연속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현역 의원인 박형수 의원이 처음으로 이상민 장관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고요. 또 유승민 전 의원은 이 장관의 파면까지 거론했었습니다. 이처럼 여당 내에서조차 이 장관을 향한 비판이 계속되자 김기현 의원은 충분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가 가려지기도 전인데 파면부터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금은 애도 기간이다. 정쟁을 자제하자고 촉구를 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역시 유 전 의원을 향해서 파면 얘기는 부적절하다면서 오히려 이 장관을 감쌌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 파면 얘기를 내놓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상민 장관께서도 지금 밤잠 못 주무시면서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지금 왜 거론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모든 당력을 또 국력을 집중을 해서 빨리 이 사태를 마무리하고 수습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회 행안위가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행안부와 경찰청, 소방청으로부터 이태원 참사 관련 현재까지 파악된 원인과 수습 경과를 보고받는다고 합니다. 이채익 행안위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질의는 하지 않고 일단 보고만 받기로 했다. 회의는 1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대형 참사가 벌어졌을 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제 관련 상임위를 여는 거는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참사 벌어진 지 지금 불과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고요. 관계 당국이 지금 사고 수습 그리고 피해자 지원에 정신이 없을 텐데 굳이 이처럼 질의도 하지 않는 보고를 듣기 위해서 바쁜 사람들을 국회로 불러야 하는 거냐 이런 지금 비판적 시각도 상당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보고만 받기 위해서 행안위 전체 회의를 여는 게 비효율적이다. 이런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한 행안위원은 오늘 보고를 받아서 당장 대안을 내놓을 수도 없고 일일 피해 상황 보고는 전부 다 나온다면서 알고 있는 내용을 굳이 보고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텐데 현장 인력들을 국회까지 나오라고 하는 건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권에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 지금 도마 위에 올라 있는데요. 야권에서는요.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가 애도 기간 도중에 술자리를 가진 것이 알려지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온 국민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있는 가운데 부천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당원들과 대규모 술자리를 가진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다음 날 경기 파주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지역구 시의원과 대의원, 당원 등 60명 가량과 함께 족구를 한 뒤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또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정부가 5일까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을 한 데다 또 박홍근 원내대표도 동료 의원들에게 불필요한 활동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특히 음주나 취미 활동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직후였다고 하죠. 물론 서 의원도 SNS에 애도를 표한다는 글을 올렸고 또 워크숍으로 출발한 뒤에 당의 지침을 전달받았다고는 하지만 사전에 계획한 일정이었다며 참석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논란이 커지자 서 의원은 SNS를 통해 출발 이후 당의 지침을 받았지만 사려 깊지 못한 행사 진행으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고 반성하고 자숙하겠다면서 피해자 유가족분들과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당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조사를 지시한 것 자체가 저희 당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저녁 회식 자리도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어제 오후 6시쯤 경기도 수원의 한 식당에서 노동계 인사들과 1시간 반가량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한 지 하루 만의 일인데 이 자리에서 참석한 자들은 술도 함께 마셨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본 건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라고 밝힌 만큼 대통령실은 물론 국무위원들도 예정된 오찬과 만찬 일정을 전면 취소했지만 김 위원장은 저녁 일정을 강행한 겁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뉴스원과의 통화에서 본인은 술을 마시지 않아서 문제될 게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라고는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참사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쟁을 지양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지도부는 연이어서 인재임을 강조하면서 지금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사고 수습을 최우선 순위로 하는 이 초당적 협력 기조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일부 지도부를 중심으로 윤 정부 책임론도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서 용산 소방서장에게 인도와 차도가 분리가 됐는지 통제 계획을 사전에 세웠는지 등 조목조목 따져 물었고 이번 사고가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또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면서 이 사과 원인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이태원 참사 당시 지난해와 달리 올해 기동대가 배치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결국 이제 정쟁은 하지 않겠다 이러면서도 이제 지도부가 나서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강하게 지금 비판하는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정쟁을 가급적 지양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당 밖에서도 김어준 같은 분이 펌프질을 하니까. 아마도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도 이 문제 갖고 앞으로 정치 공세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큰데 그런다고 해서 또 사법 리스크가 이제 해소되는 건 아니죠. 네, 펌프질이라는 표현은 방송으로는 좀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명 당대표의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여기에는 끼어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앞으로 재판과 수사가 이어질 거라고 예정돼 있던 것이었고요. 저는 민주당이 국회의 다수당을 지금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는 뭡니까? 정부에 대한 어떤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게 국회의 임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의 다수당으로서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정치가 아니라 행정에 대한 지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 기간이 좀 지나면 일단 어떤 책임을 묻는 시간은 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프로그램 마치기 전에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방금 국회 행정안전위에 출석을 해서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표한다. 이렇게 대국민 사과의 말을 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